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1부에 이어서 2부에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024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년평가 해설 강의 2부 진행하고 있는 EBS 수학영역의 최경훈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객관식은 문항이 좀 많이 21번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선생님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첫 번째 1부에서는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항을 풀었고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그 뒷부분이 16번부터 객관식 마지막 21번 문항까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1부 이제 촬영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지금 2부를 촬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1부에서 했던 얘기라고는 교과서에 기반한 아주 기본 유형이 적절하게 출제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이번 2부에서도 아마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2부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어떤 어려운 개념, 발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다양한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변별력이 있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뿐 나머지 내용들은 내가 이거 충분히 연습했던 건데? 내가 어디선가 봤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또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의 공부량과 공부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16번 문제에서부터 다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 사실 이 문제를 딱 보고도 뭐야? 앞에서 풀었던 문제 다시 발전된 모습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는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런 것들, 모든 내용들은 다 이렇게 통합돼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일부에서 얘기했던 굉장히 강력한 한 줄 혹시 기억나시나요? 피제목나.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다.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나머지 정리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심지어 여기 나오는 표현,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마저도 앞에서 느꼈던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16번 문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 3차 다항식을 여기까지 괜찮네요.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피제수가 되는 거겠네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 만약에 이렇게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이 되는구나 라고 했을 텐데 잠깐만요. 지금 출제자가 몫이 qx다라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걸로 봐서 이 qx를 좀 잘 써야 되나 봐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견눈질로 보니까 여기에 q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qx도 살려줘야 됩니다. 피제목나 등장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게요.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피제목나 꼭 기억하세요. 외우기도 좋죠. 그렇죠? 다시 한번 피제수는 제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그럼 이제 요거에 우리가 입각해서 이 지금 다항식을 써주게 되면요.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라는 피제수는 제수 x 플러스 1 곱하기 문제에서 알려준 목 qx 더하기 나머지까지 꼼꼼하게 3 이랬고 선생님이 바로 이 등식은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에 항등식의 원리에 입각해서 넣고 싶은 값이 하나가 있죠. 얼마죠? 그쵸? x 이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 부분이 아예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의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x 값에 대입해서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없어지고 3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a-b가 넘어가면서 8이구나 라는 관계식을 하나 찾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은 3이다 까지 해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뒤에 있는 이것을 2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이것을 이거로 나누었다.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는데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했다면 그렇다면 바로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터. 그러면 나는 결론적으로 2를 넣었을 때 즉 a 더하기 4 곱하기 q 0이 왜? 여기 2를 여기다 넣게 되면 0이 되죠. q 0이 0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였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아니면 Q형이 0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Q형이 0이 되는 거를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잠깐만. Q형이 0이라고? 그럼 여기다 0을 넣은 건데?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죠. 왜? Q형은 0이니까? 그러면 0을 넣으면 없어지면서 0, 0, 0? 그러면 좌우가 똑같지가 않아요. 항등식이 안 돼요. 왜? 왼쪽은 마이너스 4고 오른쪽은 3이니까. 알았다. 아니구나. 아니었어. 그러면 결국 A가 얼마라는 거죠? 마이너스 4였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기쁩니다. 왜요? A가 마이너스 만약에 4라고 한다면 B는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2가 될 거거든요. 오호라. 그러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하라는 걸까? Q1의 값을 구해라. 오케이. Q1의 값을 구해라. 여기다가 1을 넣으란 얘기네요. 완벽하게 항등식의 원리에 입각해서 수치 대입법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뭐 더 볼 것도 없이 왼쪽 오른쪽 등식에다가 선생님은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를 넣게 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2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q1 더하기 3이 되겠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a하고 b 아이고. 선생님 맨날 이 선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를 춤추게 하네요, 정말. 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2를 갖다가 저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9인데 마이너스 3이 넘어오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Q1의 값을 나누기 2를 해서 마이너스 11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죠? 3번.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느껴서 4점짜리로 출제된 이유는 정확하게 선생님은 포인트를 짚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제목나에 입각해서 뭐 나머지 정리, 항등식의 원리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기가 약간 낯설게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가지수가 늘어나는구나. 바로 이게 4점짜리 문항의 특징입니다. 뭐죠? 한 번에 원 스텝이 끝나는 게 아니라 2스텝, 3스텝 이러면서 약간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를 나누는 유형이 있다 이런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케이스를 나누는 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16번도 교과 내용에 아주 충실히 기본적으로 반영했다. 피제목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랑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17번째, 즉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 문제 너무 반가웠어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좀 여러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나요? 아니 나는 문제를 틀렸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냥 문제가 다 아는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니 그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선생님이 실제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이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의 좀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실수 A에 대해서 복소수 Z를 a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실수부가 되고 이 부분이 허수부가 되겠네요. 라 하자.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왔다. 여기서 선생님은 또 충분한 개념을 딱 느꼈습니다. 왜? 선생님은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는 케이스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개념 공부할 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혹시 몰랐다면 우리 친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이게 상수가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Z를, 즉 복소수를 P 플러스 QI라고 한번 선생님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P하고 Q는 우리 복소수 이론에 따라서 실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Z의 제곱은요. 바로 P 플러스 QI의 제곱이 되겠고요.
이걸 쭉 전개하면 우리 친구들 아마 연산 빨리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여져요.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돼서 실수부를 만들게 되고요. 플러스 2배의 PQI 이렇게 아마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Z제곱, 즉 복소수의 제곱이 음일실수가 된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 값이 0이어야 되죠. 즉 복소수의 그 허수 단위인 i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P가 0이거나 혹은 Q가 0이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P가 0이 되게 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Q제곱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어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Q가 만약에 0이 되게 되면 이쪽도 없어지고 이쪽도 없어지면서 P제곱이 되기 때문에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죠. 따라서 이 Z를 P 플러스 QI라고 했을 때 바로 그 P 플러스 QI를 제곱한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얘기를 정리를 하면 결국 이러한 이론에 의해서 P 값은 0이 돼야 되고 Q 값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여기 있는 실수분은 0입니다. 하지만 허수분은 0이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이걸 그대로 come on 여기로 올게요. 그렇다면 이 지금 Z가 어때야지만 이게 음의 실수가 될까요? 방금 전 선생님이 했습니다. 실수분은 0이요, 허수분은 0이 아니다. 그러면 실수분은 0인데 허수분은 0이 아니다 라고 만족한다고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A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과학자만 유레카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개념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A는 마이너스 1이었네요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Z는 정확하게 무슨 숫자가 되는 거냐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i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인 Z반은 바로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둘을 빼게 되면은 여기 빼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빼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2i에서 2i를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4i가 될 터? 그러면 i 제곱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뭐예요? 이 부분이 4분의 4가 돼서 1이 결국 여기까지가 1단계구나. 스텝 1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은 어디까지 일단은 왔냐면요. 루트 2분의 1-i의 n제곱이 1이 되게끔 하는 그 n이 맞나 봐요. 왜 맞냐? 여기 100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니라고 출제자가 얘기한 걸로 보아하니 많구나. 그러니까 100 이하로 줄여줬는데 사실 100도 1부터 100까지 있으니까 너무 많죠. 이건 직접 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교과서의 내용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이라면 비록 이 식이 낯설게 보여도 복소수는 제곱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예를 들어 i만 하더라도 허수 단위 i만 하더라도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i가 되고 다시 1이 되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어떤 복소수 허수 단위에, 선생님이 아까 맞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허수 단위에 주기성, 뭐 반복성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결론적으로 목적이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해서 띵동 이러면서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뭘 그렇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고민하는 시간이 아깝다. 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n이 1일 때는 이게 1이 아니죠. 복소수 허수 단위 때문에 아니고요. 선생님이 한번 제곱을 해봤어요. 그럼 제곱은 2분의 이거 제곱하게 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가 되죠. 복소수 연산.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안 되겠네.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i가 이것의 제곱이니까 그걸 2번 한 것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될 거서 제곱이 되니까 바로 n이 4일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우변에 있는 1이 아니기 때문에 2도 안 되고, 여러분 3은요 마이너스 i에다가 이것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 1은 안 나오겠죠. 그럼 3도 아니고요. 그럼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챘나요?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곱하고 다시 곱하고 다시 곱하면 안 되다가 바로 네 번째를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8번째에서 한 번도 1이 안 나오다가 바로 n이 8이 되는 순간 1이 나온다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포인트가 되는 이런 부분들 있죠. 2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1이 된다. 이런 분명히 특정 포인트들을 관찰하라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였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이야기, 교과서에서 전혀 안 물어보고 있지도 않은 아주 복소수의 거듭제곱의 성질,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8, 16, 24 이렇게 100 이하의 8의 배수의 개수를 세워주면 되는 문제로 귀결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그러면 여러분 100을 한번 선생님이 8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이 정확하게 몇 번 들어가냐면요. 8, 1은 8, 20, 8, 26, 땡땡땡. 그러면 결국 8이 12번이 들어가니까 96번째까지 나오게 되고 n이 96일 때가 마지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수가 100을 넘어가게 되죠. 그럼 정확하게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찾아줄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딱 보고 이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내가 혹시라도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복소수에 관련된 식, 아마 여기가 그냥 i 이랬으면 너무 기본 문제가 되기 때문에 4점짜리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약간은 낯설어 보이는 루트 2분의 1-i, 사실 이것도 연습 문제를 잘 찾아보면 교과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17번 문제를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교훈은 첫 번째,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는 그러한 복소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가 0이 아닌 실수가 오면 바로 그때 복소수는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는 포인트 하나. 두 번째, 조금 낯설어 보이는 복소수의 형태가 오더라도 몇 개 정도는 거듭제곱을 해보면서 규칙성을 찾는데 그때 바로 이런 기본적인 허수 단위가 딱 나오는 순간 한 번 더 거듭제곱해보고 한 번 더 거듭제곱해보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연출해낸다면 앞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에서도 문제없이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간고사 시험범위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대비할 때 충분히 연습을 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조금은 안심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떠셨나요? 선생님은 이 문제가 굉장히 또 반가웠습니다. 왜냐? 아마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보다는 이 문제에서 결국 요구하는, 즉 지금 박스 안에 제시되어 있는 가라고 하는 제시문, 나라고 하는 이 제시문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적인 추론만 잘 이해를 했다고 하면 선생님 총평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문제 풀 때 그렇게 크게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 먼저 일단 교과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잘 공부하면서 개념 정리를 했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겠습니다. 흔하죠. 어떤 구간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커팅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생각을 하는데 딱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만 자르겠다. 누구를요? 2차 함수를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내용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그쵸.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꼭지점의 위치, 대칭축의 위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2차 함수는요, 사실 다른 함수에 비해서 특징이 많지가 않아요. 막 자기의 그 성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개형이라는 거, 그 포인트 하나, 그리고 바로 그 대칭축이 되는, 선생님은 좌우가 대칭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좌우가 대칭이 되는 그 대칭축 있죠? 2차 함수에서 그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와 2에서 2차 함수를 가져다가 잘라볼 건데 지금 A와 B가 혼합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fx가 뭔지를 아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너 이 fx를 가지고서 한번 추론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가나를 알려줍니다.
fx는 x 이꼴 1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 최소값. 오. 이걸 보는 순간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분명히 아래로 볼록일 건데 선생님 생각에서는 여기 지금 선생님 아까 전에 그렸던 아래로 볼록일 건데 이 부분이 최소값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x 이꼴 1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x 이꼴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들어있지 않나요? 아, 선생님 여기서 바로 감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이리로 와볼까요?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마이너스 2와 2에서 끊었는데 지금 여기가 출제자가 얘기하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x 이꼴 1에서 무슨 값을 가졌으니까? 미니멈, 최소값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2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른쪽 끝 자른 2는 이거보다 한 칸 옆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대충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뭐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우개가 여기 있거든요. 이 얘기죠. 요렇게 잘랐단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요? 그냥 여기요.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간격이 1인데 마이너스 2까지의 간격은 3이잖아요. 그러면 더 멀리 잘라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 그림 잘 그렸으니까 그냥 여기라고 할까요?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간격이 3이고 이 간격이 1이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이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연출이 되고요. 아, 이 얘기구나. 요렇게 잘랐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fx는 x 이꼴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딩동댕.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대칭축은 1이었구나. 라는 걸 선생님은 알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대칭축을 구하는 방법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론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선생님은 2a-b의 값이 바로 2였다라는 걸 선생님은 알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x 이꼴 1이 대칭축이라는 것 때문에요. 끝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fx의 최대값은 0이다.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최대값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등호 포함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를 저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f-2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2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4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을 거니까 여기랑 만나서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를 그냥 2배 하면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b. 지금 이게 뭐 한 거냐? 선생님이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함수값이 얼마? 0이구나 라는 걸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금 b가 좀 없어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2a-b는 2라는 관계식이 하나 있거든요. 따라서 b는 자연스럽게 2a-2라는 걸 선생님이 이용해 보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넘어가면서 6b가 되잖아요. 그러면 6b는 여기에 6배입니다. 그러면 12a 마이너스 12가 되죠. 선생님 다시 왼쪽으로 옮겨야 되네. 따라서 a제곱. 근데 보기 편하라고. 자,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이 돼서 우리 친구들 충분히 A값 하나밖에 없구나. A는 4가 되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A가 만약에 4로 결정됐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식에 넣어주게 되면 8 빼기 2, 즉 B는 6이었다라는 걸 선생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계산한 것의 양 좀 잠깐만 보시겠어요? 요거. 우리가 18번째 정도 되는 이 문항 번호에서 계산의 식이 이렇게까지 많지 않다라는 것이 곧 이 시험의 난이도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기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 계속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던 상황적인 추론이 계산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계산력을 강화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 이 정도의 문제는 이 정도의 그림과 함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더하기 B가 돼서요. 정답은 10이 되니까 우리 선택지 1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7페이지까지 한번 넘어갔고요. 자, 이렇게 지금 19번 문제 다시 한번 도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지난번 3월달 해설 강의를 촬영할 때는 선생님이 단답형 부분을 촬영을 했는데요. 무려 단답형에서만 도형, 중학 기하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바바바바박 나와서 정말 마지막 번호인 30번 문제를 선생님이 풀 때는 야, 이거 우리 친구들이 이거 풀다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면 풀다가 종이 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19번 문항을 딱 보고 아, 이제 원이 나왔으니까 뭐 원주각의 성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현의 관계라든지 혹은 뭐 내각의 합이라든지 혹은 부채꼴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것이 물어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조금 어떡하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무섭게 선생님이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 친구들이 오히려 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은 약간 안심을 했던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좀 정보를 찾고도 선생님 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이 해설 강의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해설을 딱 들으면서 아, 내가 시험 때 정말 그걸 라이브로 풀 때 이러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선생님은 여기서 딸깍 모먼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면 충분히 19번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과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EA가 AB의 길이인 그리고 그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여기까지. 자, 선생님 진짜 급할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 반원이 나왔을 때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넋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원은요.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에 대해서 정말 집착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결국 문제를 푸는데 아주 핵심적인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중심 잘 찍었죠? 아마도 여기는 원점은 없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를 O라고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여기가 중심이었을 것이고 지금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2A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선생님 A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어디 있죠? C도 있고 D도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호 AB 위에 두 점 CD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원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보조선,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바로 이 길이가 모두 다 무엇으로? 반지름으로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긋는 이 보조선이 여러분들 시험지에 없다. B 그러면 여러분 복습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해설 강의는 그러라고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설지를 그냥 읽어보게 되면 벌써 그림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이게 그림이 그려졌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해설 강의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선생님이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할 때도 뭐 준비라고 하기보다 이 문제를 실제 해결할 때도 그거의 포인트에 맞춰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길이가 A인 거는 출제자가 첫 줄에서 알려줬는데요. AC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AC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CD 어디 있고요? 여기 있어요. 현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그 현의 길이가 무슨 길이로 같다? A-1로 같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요? 현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바로 그 현을 끼고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오호라. 그리고 출제자가 갑자기 나의 시선을 BD로 가져갑니다. 왜요? BD가 8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요 길이가 왜 8이라는 거를 왜 알려주시지? 즉,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쪽 삼각형 그만 보고 여기 삼각형 봐주세요. 했을 때 이쪽 삼각형을 뭐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특징을 한번 해보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은 중심각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심각이 얼마냐면 180도 빼기 2세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세타여야만 합니다. 왜? 이 각은 이 각과 같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그럼 선생님이 여기 세타 그리고 여기도 뭐예요? 세타.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한 내각의 외곽의 크기는 서로 다른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는 이론을 이용하셔도 괜찮고 no. 아니면 세타 더하기 세타 더하기 여기 각이 180도니까 여기는 180 마이너스 2세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세타여서 180도로 평각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핵심은 여기가 세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동의각과 억각 이런 개념이 보이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평행이다. 평행이었어. 누가? OC와 BD가 평행이었어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걸 선생님은 알게 됐습니다. 어때, 괜찮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OC와 BD가 평행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CD의 그 벌어진 정도와 OB의 벌어진 정도가 다르거든요. 지금 이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기울여 놨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잠깐만 이쪽으로 갖고 와 볼게요. 이걸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갖고 왔다고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비교가 불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만큼 기울여져 있는 거고 뭐 쉽게 말해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만큼 기울여져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 평행한 이 두 선의 각각 직각인, 즉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이런 보조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어때, 선생님 지금 하나씩 얘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지금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보조선이 됐어. 그러면 여기 OC와 BD를 평행하게 만드는 거기를 그어야 되니까 여기를 그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잠깐만요. 여기를 하나 와우 이랬더니 바로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바로 이 선이 무슨 선이 되냐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수직이등분선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가 4구나. 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눕니다. 어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의 길이도 얼마라는 걸 알게 되냐면 4라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 5부터 C까지는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의 길이가 A에서 얼마를 뺀 거, 4를 뺀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자가 A가 4보다 크다고 얘기했나 봐요. 왜? A에서 4를 뺐는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냐면요. 바로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 직각삼각형 하나랑요. 원래 이게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뭐예요? 보조선 잘 그어서 직각삼각형이나 혹은 닮음인 삼각형 찾아서 닮음비를 이용하거나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거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출제자가 이걸 원했구나 라고 하면 신기하게도 기하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요. 지금 우리 반지름 길이가 A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 높이를 공유합니다. 어때, 괜찮죠? 자, 그러면 높이를 이쪽에서 구해보게 되면요. A-1의 제곱이라고 하는 빗변에서 A-4의 제곱이라고 하는 밑변의 제곱을 뺀 것이 바로 뭐의 제곱? H의 제곱인데 그것을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빗변의 길이를 뭘로 보고요? A라고 보면 A제곱에서 바로 4의 제곱인 16을 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궁금한 거죠?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중간에 매개체를 생략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쪽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 A제곱, A제곱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A 한번 할게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8A니까 플러스 8A 그 다음에 16인데 마이너스 16이 되겠고 이게 바로 A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 6A였는데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거라는 걸 알게 돼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 역시 4점짜리 문제는 좀 다르다. Why?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A 값을 진짜 찾으란 얘기인가? 그러면서 살짝 고민해 봤더니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A 값을 찾았다고 해도 그걸 설마 진짜 세제곱하라는 뜻이겠어? 라는 어떤 그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변형해 봐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A는 반지름의 길이였기 때문에 절대 A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선생님이 이걸 A로 나눠볼 거거든요. 우리 이런 것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게 6입니다. 왜요?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분의 1이 0이기 때문에
따라서 a-a분의 1이 6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이 얼마인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를 한번 보고 저거를 한번 보면 떠오르는 곱셈 공식이 하나 있지 않나요? 바로 세제곱 공식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요. a-a분의 1을 세제곱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이너스 3배의 a 마이너스 a분의 1이 붙어져 있는 형태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식을 쓴 이유는 바로 a 마이너스 a분의 1이 6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마이너스 a분의 1이 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좌변은 216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답이라고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6에 1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마이너스 18을 왼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 즉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은 216에다가 얼마를 더한? 18을 더한 234가 정답이 된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방정식을 내가 A를 못 구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구해서 곱셈 공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답을 낼 수 있었던 살짝 A 값을 직접 구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우리 친구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묶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 A-A분의 1이 6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이 234라는 걸 찾았으니까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인가 한번 볼까요? 자, 231부터 235까지 있는데 선택지 4번 234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9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의 20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교과 내용에 기반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랬을 거냐면 이미 풀어봤을 거니까 시험 때 세 가지 케이스를 직접 나눠서 어떤 케이스가 되는지 어떤 케이스가 되는지 이제 이런 어떤 좀 끈질긴 어떤 끈기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일단 시작을 잘했다라는 가정하에 케이스를 잘 나누었다면 중도 하차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끝까지 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스타일의 20번 문제는 두고두고 잘 간직했다가 다음 학력평가 때 만나면 도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기말고사 파트가 되겠는데 이 기말고사의 유사한 문항이 내신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선생님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별표 쳐놓고 개념 노트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보죠. x에 대한 3차 방정식 2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잠깐만요. 여기서 스탑. 왜? 3차 방정식의 실근을 물어봤다? 이건 분명히 3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3차 방정식 푸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문제 바꿔서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네 글자 나와야 되는데 인수분해. 여러분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적절히 항으로 묶던지 아니면 조립제법을 쓰던지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식을 가만히 보아하니까 느낌상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인수분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편견에 불과합니다. 왜? 이건 지금 적절히 항을 묶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태라고 보여지지만 내가 조립제법을 쓴다라고 하면 조립제법 선생님이 1부에서 노란색으로 정리했었는데 조립제법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그쵸? 분명히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다항식, 이 방정식을 0이 되게끔 하는 만족하는 그 x값 하나를 찾는데 그 x값의 후보는 무엇이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4a죠. 그럼 4a 의 약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a가 뭐 얼마인지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4a의 약수의 1, 마이너스 1 정도는 들어가니까 선생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내가 1을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이 1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약식으로 쓸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이러면서 b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a제곱 두 개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a제곱이 되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뭘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1이 되니까 그냥 전개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현상이니까 선생님이 왜 이래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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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돼요. 이러면서 유레카 이러면서 선생님 저 실근 하나는 찾았어요. 그래, 그 실근이 무엇이니?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됐었는데 시험 볼 때 선생님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나는 벌써 x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제자가 분명히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세 실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정보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조립제법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인수분해를 해야 나머지 두 개를 더 찾죠. 어떤 선생님 말 이해되셨나요? 자,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니은자 하고 나 뭐 넣었냐면 마이너스 1 넣었어요. 0 됐어요. 자, 우리 개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1. 자, 여러분 이거 개수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2차 항계수, 3차 항계수, 1차 항계수, 그 다음에 2차 항계수, 그 다음에 1차 항계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나머지 4a 이렇게. 그래서 3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상수항까지 선생님이 다 전개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어때? 괜찮죠?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고, 둘은 어떻게 하는 거고요? 더하는 거고요. 4a, 오호! 마이너스 4a, 여기가 뭐가 나옵니까? 0이 되니까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때 결국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 2차 방정식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개수를 갖는 이런 형태였다 라는 걸 선생님이 알게 됐습니다. 어때?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아마도 두 개의 실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왔구나 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만약에 동그라미와 세모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동그라미하고 세모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지 어떤 것이 가장 작은지를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도대체 이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선생님이 케이스를 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케이스 1을 한번 나눴어요. 뭐냐면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알파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두 근은 베타와 감마가 되겠고, 그 베타 감마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감마 이렇게. 어때?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런 상황일 때 알파 곱하기 감마죠. 그럼 이게 알파가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의 곱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4였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이 값은 4였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감마가 4였다는 얘기는 이 중에 실근 하나가 4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바로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4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16 여기다 4를 넣을게요. 그러면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는 0이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a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2였거나 혹은 a 값은 마이너스 2였다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럼 두 개가 다 정답인가요? 확인을 해봐야죠. 왜? 그럼 나머지 베타가 정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끼는 상황이 맞는 건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2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a가 2인 경우.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x제곱, 그 다음에 a가 2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이 돼서 지금 두 개의 실근이 뭐와 뭐가 나오냐면 딱 보면 2와 4가 나온다는 거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2, 4 순서대로 나열한 거 맞네요. 그러면 a는 2는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쓸게요. 가능한 a는. 그럼 두 번째,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이 되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x값이 마이너스 2와 4가 되니까 말이 안 돼요. 왜? 만약에 이 베타가 마이너스 2고 여기를 4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왼쪽에 더 있어야 되잖아요. 아, 아니구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거는 아니구나 라는 걸 선생님은 알게 됐어요.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내가 찾은 게 여기에 나오는 두 개, 동글, 세모, 이거의 사이에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알파, 마이너스 1, 감마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됐었을 거예요. 왜? 문제에서 그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건데 만약에 이거 두 개의 곱은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나온 두 개의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주게 되면 4a가 마이너스 4였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어때? 괜찮을까요? 그러네. 그러면 내가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저 방정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 없어지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두 개의 근이 2와 마이너스 2인데 맞네. 내가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게 되면 지금 말하는 케이스 2가 맞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은 a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있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마이너스 1이 가장 큰 숫자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근데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두 개를 곱해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앞에 있는 알파가 얼마란 얘기예요? 4란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거 선생님이 크기 순으로 나열했는데요. 그러면 왼쪽에가 더 작은 숫자가 돼야죠. 아, 그러면 이 케이스는 아예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려웠을 뿐이에요.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건지를 나누는 거가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객관식 21번까지 쭉 풀어오면서 한 번 정도는 조금 오래 걸린다. 계산이 조금 많다. 지금 선생님이 쭉쭉 계속 계산보다는 상황적인 추론이 더 중요 이랬는데 이 문제는 조금은 그래도 앞부분에 비해서는 계산 양이 조금 있는 문제가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헤비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 이 정도의 케이스를 나누는 것이 4점짜리 이제 20번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잠깐만 우리 발문 좀 볼까요? 모든 실수 a의 값을 더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는 2랑 마이너스 1만 가능하네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1이 돼서 우리 선택지 몇 번이 정답이냐면 1번이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을까요? 이제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문제. 근데 우리 친구들이 케이스를 잘 나누고 인수분해를 잘 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었다라고 한다면 케이스를 나누는 것만 너무 겁먹지 않았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20번 문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의 선생님 파트의 마지막 문제이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이 21번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시간 되면은 그냥 뭐 선택지 아무거나 골라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앞에서 풀었던 그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와 직선이 딱 접하는 상황, 즉 중근을 갖는 상황 방정식의 입장에서 그 문제, 삼각형의 넓이 구했던 앞에 있는 그 문제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이차 함수 fx와 선생님 얘기했죠? 이런 거 알려주는 이유 왜 그래요? 그렇죠? fx는 아래로 볼록이었다는 함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2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산까지 가야 되나 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 그래. 그치. 21번 정도 됐으면 아래로 볼록인 거 하나, 위로 볼록인 거 하나 정도는 줘야지. 근데 이게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폭도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두 개의 이차 함수가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x도 이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fx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그래프가 y는 x와 만나는 점이 원점이 아닌 게 두 개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점이 아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고 그 두 점을 만나게끔 하는 그 직선은 y는 x라고 일단 주인공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킵해두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다음에
y는 gx의 그래프가 이번에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또 y는 선생님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y는 x라는 이 직선을 잘 그려놓고 조금씩 이제 2차 함수로 움직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여러분 또 나왔습니다. 한 점 P에서만 만난다. P에서만 만난다. 방정식의 입장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래놓고 P의 좌표는 P의 x좌표는 Q의 x좌표보다 작고 이랬으니까 P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Q가 오른쪽. 그리고 OP는 PQ랑 같다. 이제 이게 뭔가 무슨 기하적인 상황을 말할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가나다를 읽었을 때 일단 거두절미하고 뒤를 읽기도 전에 일단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두 부등식을 더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2x제곱 삐리리.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블라블라블라.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러니까 결국 이것도 2차 부등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2차 부등식이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붕붕 떠 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진다. 이게 붕붕 떠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x좌표의 최대값은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보니까 뭔가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서 근의 공식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 괜찮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이건 이 뜻이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유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할 만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제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강의에서 찍었던 30번 최고 어려웠던 문제보다도 할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기하적인 상황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 그리러 갑니다. y는 x 그리러 갑니다. 자, y는 x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y는 x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45도 끊는. 근데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fx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그게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원점을 막 사이에 끼고 막 이러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뭐야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정말 이렇게 그렸어요. 왜? 선생님 왜 이렇게 안 그리셨나요? 결국에는 이게 답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리면 정신이 사나우니까 선생님은 일단 먼저 쉽게 생각해 볼까?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고 스텝 빼겠다가, 시도해보고 스텝 빼겠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왜냐면 그게 출제의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P라는 거야. 여기가 P. 왜? P의 x좌표가 Q의 x좌표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좀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이거는 y는 fx.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는요, gx의 그래프가 y = x와 p라고 하는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중근이어야 되니까 위로 볼록이면서 여기서 한 점에서만 만난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폭을 조금 더 넓게 그렸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2x니까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토기 모양이 조금 더 좁은 이런 모양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y는 선생님이 여기 gx라고 한번 썼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p점에서만 만나. P의 x좌표는 Q의 x좌표보다 작고, 자, OP의 길이가 PQ의 길이랑 같다. 여러분, O는 여기 있습니다. 나 이해됐습니다. 그림 너무 잘 그렸네요. 바로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그랬을 때 출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저것의 모든 해가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P의 x좌표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 P의 x좌표를 미지수로 두라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은 여기를 T라고 두는 순간 갑자기 삼각형의 닮음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여기가 비율이 지금 1대1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수선해 밟으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2T가 되겠죠. 왜요? 여기 길이와 여기의 길이도 같기 때문이겠죠. 즉 fx와 x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식을 이퀄 두고 우리가 푼 두 개의 근은 t와 2t가 된다는 얘기고, 이 p의 x좌표가 t 값이라는 얘기는 gx와 x를 연립했을 때는 바로 x = t라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구나. 선생님 지금 이 얘기는 아까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결국 fx = x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 때, 또 gx는
x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 때, 왜? 이게 바로 지금 두 직선이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fx-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게 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gx-x =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근은 t와 2t라는 근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무슨 근을 갖게 되냐면 t라고 하는 중근만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fx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은 fx-x는 최고차항 계수가 2면서 t와 2t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게 됐고요. 또 여기서는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gx-x는 분명히 얘 때문에 2차 함수인데 바로 중근을 x -t, 즉 x = t에서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선생님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fx는 넘어가면서 플러스 x가 되겠고요. gx는 넘어가면서 플러스 x가 된다는 걸 알게 되겠네요. 근데 출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줄줄이 비엔나 선생님은 솔루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한 함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fx 더하기 gx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를 전개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2t, -3tx인데 -6tx가 되겠고요. 플러스 2t제곱인데 4t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냥 얘는 살려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x제곱, -2tx인데 플러스 2tx, -t제곱,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개 다 더하게 되면 x제곱이 될 거고요. -6t에 2t를 더하게 되면 -4t인데 여기 뒤에가 두 개가 있으니까 -4t 플러스 2 해서 x 우리 이렇게 마감해 줄 수 있겠고요. 4t제곱과 지금 여긴 계산입니다. 플러스 3t제곱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fx 더하기 gx가 바로 이러한 2차 함수의 형태였다 라는 것까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왔다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어때, 괜찮죠? 그랬을 때 이 값이 x 값에 상관없이 always 0보다 같거나 크다. 그게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데 바로 이 함수의 개형이 x축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닿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죠? 판별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죠. 왜? 결국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붕 떠 있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요렇게 붙어 있다는 거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내려와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흰색 경우가 판별식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실수이려면 흰색이거나 분홍색이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지금 2차 식의 판별식이 0 이하였다라는 뜻인데요. 잠깐만요. 여기 2 곱하기 -2t 플러스 1이라고 짝수 판별식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4분의 d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답 나오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2t 플러스 1의 제곱에서 -3t 제곱을 뺀 것이 0 이하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기식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 전개하게 되면 4t 제곱인데 -3t 제곱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t의 제곱 -4t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걸 만약에 푼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t의 범위다 이랬으니까 t의 값을 최대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두 근 중에 큰 근을 찾으세요 라는 뜻이니까 이건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네요. 마무리만 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t는 선생님 짝수근의 공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2a분해가 되지만 a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2 곱하기 -2니까 덜어내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1.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값은 아마도 오른쪽이 2 플러스 루트 3, 왼쪽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서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t의 범위는 2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시작해서 등호 포함되고요. 오른쪽 2 플러스 루트 3까지 나올 것이니까 아마 선택지에 루트 3이 왜 있지? 라고 했던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선택지에 있는 2 플러스 루트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값의 최대값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감독님 잠깐만 앞으로 가볼까요? 우리 t의 값이 무슨 값이었냐면요. P의 X좌표였고요. 그 P의 X좌표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루트 3이라는 걸 딱 발견하는 순간 됐다. 이 문제 맞췄다. 이런 친구들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선택지 2번이 정답이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21번은 확실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하적인 상황과 또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그림이 스타트 포인트가 조금 잘못 잡혔다라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건 뭐 지웠다 풀면 됩니다. 근데 실제 선생님이 이 그림을 먼저 그렸는데 이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결국에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넘어가면서 바로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넘어가면서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특히 이 상황은 여러분 접하는 상황으로서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뭔 근을 갖는다? 그쵸. x = t밖에 없는 중근을 갖는다. 이거 지금 2번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판별식까지 써서 2차 부등식의 해까지. 그래서 스텝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마지막 근의 공식까지 짜잘하게 3.5 정도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21번 객관식을 마무리하고 단답형으로 넘어가면 됐던 혹은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됐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1번까지 총 객관식 전체 문항을 1부와 2부에 나눠서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한 번 더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교과 내용을 잘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대비를 충실하게 한 친구들이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좀 포인트만 더 둔다면 이번에는 계산력 강화 문제보다는 추론 혹은 상황적인 이해를 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지만 언제든지 계산력을 실제로 묻는 조금 더 계산의 양이 많은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준비했던 그 기출문제집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계산이 많은 문제들도 정말 계산이 많은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습을 해둔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기말고사 또 2학기에 이어지는 학력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객관식 마지막 2부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이어서 이어지는 3부 김진웅 선생님의 단답형 해설 강의도 듣고 마무리 잘 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